오늘은 디스트리뷰티드 피드백 레이저 다이오드 DFB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주로 광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DFB가 뭔지 간략하게 정성적으로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저 공학이라는 별도의 전공 과목을 배우지 않는 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레이저를 전공한다거나 하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펀더멘탈한 것만 다룰 테니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뭐 이해가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실제 장거리 그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인듐 갈륨 아센 포스파이드, 인듐 포스파이드 근적외선 DFB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사용하는 파장은 1.5 마이크로가 되고요. 이 DFB라는 것은 디스트리뷰티드 피드백이죠. 이게 반사형 회절격자를 이제 설치해서 광자의 피드백을 이 각각 요 분포된 요 회절격자에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FBLD에서는 이 공진기 요 끝단 요 미러에서 광자를 피드백했죠.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레이저로서 작동하는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DFB는 이 각각의 회절격자에서 광자를 피드백 시킨다. 이렇게 분포된 요 회절격자 각각에서 다 광자를 피드백해 준다. 그래서 DFB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이 DFB에서 방출되는 이 광자의 파장이라는 것은 회절격자의 요 주기 간격 D 요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차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회절격자를 형성하는 법에는 이 활성층, 요 빨간색 활성층에다가 직접 형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레이팅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밴드갭이 요 활성층보다 큰 물질을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빛이 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자, 요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딩 레이어, 굴절률과 밴드갭에 다른 이 클래딩 레이어를 증착합니다. 그래서 매립시키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주황색 요것이 클래딩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회절격자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 활성층에 만드는 것인데요. 이 활성층에 만드는 것은 이렇게 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적인 난이도, 그 다음에 공정에 따른 어떤 결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활성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층이죠. 여기서 광자가 뛰어다니는 주행 경로와 같은 이게 길입니다. 여기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들지 않고 이 위에다가 별도의 그레이팅층을 만들어서 회절격자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 대부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절격자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활성층에 광자가 제일 밀도가 많죠. 그 얘기는 여기가 전기장이 가장 세다는 겁니다. 우리 T 모드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활성층 안에 탁 가둬지는 게 아닙니다. 전기장은 여기가 제일 강하고 이렇게 지수함수로 감소해 갑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분포 곡선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가 제일 강하고 이쪽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는데요. 이 회절격자를 그래서 이 전기장의 분포 곡선의 이 테일 부분 여기다가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효율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전기장에 미치는 범위 내에만 이 회절격자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층에 만들지 않고 그레이팅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절격자를 만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가 진행이 되겠죠? 파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각각 회절격자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데요. 이때 반사되는 광자의 파장이라는 것은 이 회절격자의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위상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파, 이거를 forward wave라 하고요. 격자에 반사되는 파를 backward wave라 하면, 자, 격자주기 D만큼 진행했을 때 이 forward wave의 위상 변화는 어떻게 되죠? D가 되겠죠? 곱하기 단위 파장당 위상 변화, 단위 길이당 위상 변화. 우리 배웠었죠? 람다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백워드 웨이브의 위상 변화는 이거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D의 람다분의 2파이 똑같습니다. 부호만 반대죠? 요거의 차이가 바로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차이가 2파이m이 돼야지 이게 보강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간섭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는 ED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람다는 EMD가 되고요. 보통 M1인 경우를 고려하니까 람다는 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중의 파장으로 다시 바꿔주면 람다 제로는 EN 이펙티브 굴절률, 이펙티브 굴절률이라는 것은 바로 요 그레이팅층과 클레드층의 평균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C 클레딩층과 그레이팅층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그리고 M은 1이고요. 그래서 이 격자 주기 간격이 결정되면 파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장, 원하는 파장을 뽑기 위해서 이 격자 요 간격, 주기 간격을 우리가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DFB에서 알아야 될 게 이제 커플링 개수인데요. 이 커플링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이고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자, 포워드 웨이브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이제 이 회절 격자에 맞아서 반사됩니다. 피드백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워드 파가 이 회절 격자에 맞아서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 또 얼마나 잘 반사되는지, 또 이 역방향 웨이브로 얼마나 잘 변화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값, 계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커집니다. 즉, 여기 회절격자 굴절률이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반복되어 있죠. 이 차이가 클수록 이 계면에서 프레넬 반사가 커진다 그랬죠.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 팩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오버랩 팩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활성층의 전기장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분포 곡선하고 이 회절격자의 공간적 오버랩 이것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절격자 저 이 위쪽에다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이 전기장 분포 곡선 안에만 존재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활성층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가 전기장 분포가 가장 강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카파라는 것은 오버랩 팩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대략 이것을 1로 간주합니다. 이 가로 방향의 전기장 분포하고 이 회절격자의 오버랩이 균일하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1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카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단위 길이당, 단위 파장당 굴절률 차이 그리고 오버랩 팩터를 곱하는데 오버랩 팩터는 1이니까 여기다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이라는 것은 이 반사파 강도를 이 단위 길이 기준으로 이제 정규화 하다 보면 정규화 상수값이 붙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개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요 굴절률 차이에 비례하고 오버랩 팩터에 비례한다는 것만 여기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접 피크 간 간격. 우리 페브리 페롯 공진기에서는 이렇게 구했었죠. 근데 이제 DFB에서는 분자가 좀 바뀝니다. 여기에 커플링 개수가 붙어야 됩니다. 이 분자도 살짝 바뀌었죠. 여기선 공진기 길이가 없죠. 여기서는 여기 람다에서 이제 격자 간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DFB에서는 이렇게 된다. 뭐 이것을 수학적으로 따로 엄밀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DFB가 단일 모드 발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레이팅 층의 굴절률과 클레딩 층의 굴절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굴절률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뽑고자 하는 파장이 1550 나노메타죠. 자, 그러면 이 회절격자 간격 주기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약 235 나노메타. 즉, 주기 간격이 이 정도입니다. 한 2355옹스트롱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조형물을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커플링 계수는 이렇게 되죠. 굴절률 차, 그 다음에 파장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단위 길이당 약 10의 3승 정도의 커플링 계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인접하는 피크의 파장 간격은 이렇게 되죠. 계산해 보면 113 나노메타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 파장이 1550에 있고요. 두 번째 파는 어디에서 나온다? 여기서 113 나노메타 떨어진 곳. 그래서 이 두 번째 피크가 바로 자연 방출광 스펙트럼 범위 밖에 있습니다. 대략 자연 방출광 스펙트럼은 60에서 80 나노메타입니다. 그런데 113이니까 더 크죠?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파장 하나만 딱 나오고 나머지 파들은 발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링 계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즉 되돌아오는 파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FB는 현재 광통신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패브릭 페럿 레이저 다이오드는 다중 모드이기 때문에 주파수 변조를 하지 않는 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통신에는 DFB를 이용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이 빔이 위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